동기 항목에도 여전히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욕구 관련 이론이라고도 하죠. 동기 이론. 중요해요. 우리 심리 상태를 보는 거니까 재밌어요. 우리 한번 같이 공부 한번 해봐요. 동기의 유형과 관련된 이론은 보면 이제 욕구 계층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욕구 성취 이론이 있어요. 두 가지 이론을 중심으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욕구 계층 이론은 이제 Maslow's Hierarchy of Needs. 그래서 욕구 계층 이론 이렇게 하죠. 메슬로우는 5가지 기본 단계들의 인간 욕구들을 제시하면서 이들의 위계적인 관계를 제시하였다. 그렇죠. 낮은 수준의 욕구가 만족돼야 높은 수준의 욕구가 발생하는 형태의 욕구 계층 이론을 내세웠다. 이에 따른 개인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보다 높은 수준의 욕구를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수 있는데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충족해야만이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학자들이 이제 비판을 좀 받았죠. 왜냐하면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지 뭘 그러냐. 그 다음에 이게 중복될 수도 있는 거지. 꼭 뭐 한 가지만 이렇게 올라가서 되느냐. 너무 도식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사실 이제 가지고요. 변죽이고 실질적으로 메슬로우가 인간 욕구 계층을 아주 굉장히 잘 정리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욕구 계층 이론, 동기 이론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맨 밑에가 뭐냐면 생리적 욕구. 제가 어려서 배운 거 이제 생한소존자 그랬어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감 욕구, 존경받을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여러분들 생한소존자, 뭐 중국 무협 영화 같지만 그렇게 한번 외워놓으면 편해요. 메슬로 훌륭한 사람이죠. 생리적인 욕구를 한번 봐요. 맨 밑에 욕구 계층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욕구는 생리적인 측면이죠. 생리적인 욕구는 삶을 지탱하기 위해 요구되는 음식, 물, 공기, 뭐 주거지, 의복, 성에 대한 욕구 이게 다 이제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메슬로에 따르면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것이 해결되기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개인의 동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이를 욕구의 만성적 특성, 크로니컬한 특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면 기본이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 집 사는 것. 높은 욕구를 원치 않아요. 왜? 그건 공산당들이 독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반 대중은 그냥 개돼있처럼 먹고 사는 것만 해주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자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제가 좀 목소리를 높였나요? 이게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들의 기본 주장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마르크스가 이제 영국의 이제 산업혁명이 되고 나서 이제 경제적 부가 빈부격차가 커지고 사회적인 모순이 발전되니까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뭐다 이렇게 했는 건데 이 지금의 공산주의는 전혀 딴판이죠 이게.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만 최소한의 충족을 해주고 나머지는 다 통제하는 걸로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그래서 얘는 배가 매우 고픈 사람에게 음식 말고 다른 대상에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음식을 꿈꾸고 음식을 상기하고 음식에 관해 생각하고 음식에 관해서만 감정을 나타내며 단지 음식만을 지각하고 음식만을 원한다. 그러나요 또 아니죠. 가난한 사람, 못 먹는 사람도 남을 도우려고 하는 생각도 있죠. 그게 이제 비판의 대상이 좀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 한번 볼까요? 첫째 수준의 욕구들이 충족이 되고 나면 안전과 보장에 대한 욕구들이 개인들의 주요한 행동 동기가 된다. 이들 욕구는 신체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에 대한 욕구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신체적, 심리적 이게 다 포함된다 이거죠. 질서, 안정, 관례, 친숙성, 확실성 등 같은 가치와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예금, 보험, 교육 등 안전한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게 뭐죠? 안전을 위해서 심리적 안전, 미래 재산 안정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해결이 되면 사회적 욕구가 서서히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생리적 욕구, 안전에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되면 매슬로우의 계층 중에서 셋째 수준이 사회적 욕구가 지배적으로 나타나요. 사회적 욕구는 뭐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사랑이라든가 애정, 소속, 그리고 승인과 같은 가치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 메시지는 사회적 동기와 관련된 소구 역시 다양하게 활용해요. 사회적 욕구.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생리적 욕구나 안전에 대한 욕구는 개인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올라가면 이제 사회적 관계, 릴레이션이 형성이 된 거예요. 나도 사회적 관계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자아 관련 욕구. 사회적 욕구들이 어느 정도 만족이 되게 하면 욕구 계층의 넷째 수준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 수준은 자아 관련이에요. 자, self-esteem, 자아 존중. 자아 관련 욕구는 내부 지향성이나 외부 지향성을 지닐 수 있다. 그래서 내부 지향성을 지닌 자아 관련 욕구는 자기 승인, 나를 이제 존중하고, 나를 존중하고, 성공하고, 독립하고, 그 다음에 직무를 잘 수행함으로써 갖는 개인적인 만족감 등을 반영하고요. 외부 지향성은 뭐냐? 명성, 평판, 사회적 신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에 대한 욕구를 자아 관련 욕구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국에 이제 자아 실현 욕구가 있다. 자아 관련 욕구 어느 정도 완료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아 실현 욕구를 나타내게 된다. 이는 자존감을 지키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계속적인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자신의 존재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다. 이 잠재력이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잠재력. 우리한테는 무수히 많은 잠재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잠재력은 사실은 이제 계란에서 알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그 단계, 그 순간까지 노력을 할 때 그 무수히 많은 이 불의로의 좀, 그 부드러운 불의의 좀 결과가 날 때 터져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잠재력. 액체가 고체로 될 때의 그 순간까지에 가기 위한 노력인데 자꾸 사람들은 99.99%에서 포기해버리니까 0.00001%만 노력하면 되는데 그걸 포기한 상태에서 포기해버리니까 액체에서 고체로 변환이 안 돼요. 물질 변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재력이 중요하다. 매슬로우 이론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도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어려운 사람들이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하는 거, 이런 것 다 있고, 그 다음에 고차원적 욕구가 생리적 욕구 충족 이전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론이 이제 너무 구체적이보다는 너무 추상적이다. 그런 층. 그 다음에 욕구의 위계 구조가 문화나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자아 관련 욕구의 경우 서양의 경우는 자아 존중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동양의 경우에는 존경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매슬로우 이론은 충분히 기본적인 욕구들을 포함함으로써 동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함축적인 뜻을 제공할 수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은요. 모든 사회 심리적 요인에 있어서 이게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약방의 감초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욕구 성취 이론입니다. 맥클랜드가 주장했는데 욕구 성취 이론, Need Achievement Theory. 예. Needs가 동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동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권력 욕구하고 친교 욕구, 성취 욕구로 구분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뭔가 욕구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있다 이거죠. 이게 맥클랜드가 주장합니다. 그래도 권력 욕구는 자아 관련 욕구입니다. 권력 욕구는 환경을 통제하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 여러 대상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다. 개인들이 대상물이나 사람들에 대한 권력을 행사할 때 증가된 자기 고향을 경험한다는 이 욕구는 자아 관련 욕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죠? 네.
사람들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소비를 권력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대리만족. 그래서 높은 권력 욕구를 가진 개인들은 사실적인 정보를 덜 고려하고 낮은 권력 욕구를 가진 사람들보다 더 작은 수의 대안들을 고려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안이 크질 않아요. 욕구가 높은 사람들, 권력 욕구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사실적인 욕구를 덜 고려해요. 자기만의 어떤 주장이 있거든요. 권력 욕구 가진 사람들. 이걸 이제 마케팅에서 활용하라는 겁니다. 이런 걸. 그 다음에 친교 욕구. 예, 이거면 중거 집단, 그 기본 프레임이라고 했죠. 기본 중거 집단, 기준이 되는 집단, 그 집단의 기준과 규범, 이걸 중시한.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바로 친교 욕구다. Need for affiliation, 뭐 인정받고 싶은 욕구죠. 이건 뭐냐면 사회적 동기와 연관돼 있죠. 친교 욕구를 바탕으로 개인들은 우정을 원하고요. 다른 사람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어딘가 소속되기를 원하죠. 이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관심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높은 수준의 친교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타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으며 중거 집단의 기준과 규범이 그들의 소비 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 인정받고 싶다 이거죠. 누구나 다 이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급 브랜드나 이런 걸 사면 나도 저 사람과 동일한 그런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자기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취 욕구, 이게 자아 관련 욕구, 책임감도 있죠. 성취 욕구는 자신이 노력에 의한 성취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한다. 자신이 직무를 잘 수행함으로써 갖는 만족이 개인의 자기 존중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자아 관련 욕구와 관련이 있다. 강한 성취 욕구를 지닌 사람들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지니게 했을 때 더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아주 쉬운 목표보다는 좀 어려운 목표를 줬을 때 성취에 대한 그런 동기가 더 커진다. 그래서 요즘 기업에서는요, 임파워먼트라는 게 아주 유명해요. EMPOWERMENT, 임파워먼트. 이건 이제 권한, 위앙이란 뜻이거든요. 뭐냐면 권한을 주면 책임이 커지고 성취 욕구가 생겨가지고 성과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취 욕구에서 다 따온 거예요. 임파워먼트.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게 할 때 더 큰 효과가 난다는 것도 나타나요. 예. 그래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존중되는 게 그런 겁니다. 이 강제성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성공할 수가 있어요. 성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율성이 없는 개인은 어느 한계가 지나면 더 올라갈 수 없다는 거거든요. 요즘 교육학에서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자율. 자율은 뭐가 따라요? 책임이 있다. 책임. 그런 겁니다. 동기의 유발과 관련된 이론은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이제 동인 이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대 이론이 있고, 세 번째 이제 장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인 이론은 쉽게 하면 본능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이론은 그 인지가 또 중요한 요소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 이론은 이제 환경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본능과 인지와 환경이 다 통합돼서 동기가 유발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어느 걸 중요하게 더 중점 둬서 고려하느냐, 거기서 동인 이론은 본능이고 기대 이론은 인지고 장 이론은 환경이다.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인 이론과 기대 이론을 한번 보죠. 그럼 이제 동인 이론은 뭐냐면 긴장 상태와 긴장 감소 행동의 메커니즘이 동인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기대 이론이라는 게 이제 희생과 인내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동인 이론은 드라이브 티어리. 동인 이론은 사람들의 동기가 실제 상태와 이상적 상태의 괴리로 인해서 불균형이나 긴장에서 나오는 어떤 동인에 기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인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불쾌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줄이기 위해서 줄이기 위한 동기를 지니게 되며 긴장 상태와 긴장 감소를
인간 행동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일치하게 되면 뭐죠? 긴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긴장 상태가 발생이 되면 이제 긴장을 감소시키려고 노력이 기본적인 메커니즘으로 있다는 게 바로 동인 이론입니다. 즉 동인 이론에서는 동기 유발의 근간을 심리적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려는 인간의 본능적 충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이거죠. 인간의 생체 내에는 균형을 유지하려는 항상성, 호미오스테이시스가 있기 때문에 생리적 심리적 불균형이 초래되면 이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충동과 에너지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된다. 이렇게 생성된 에너지가 바로 항상성 추구를 위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동기유발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동인 이론으로는요,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행동들도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저녁 때 맛있는 식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당장 배가 고플지라도 점심을 되도록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수험생의 경우는 지금 당장은 피곤해서 자고 싶은 상태지만 보다 좋은 시험 성과를 내기 위해서 견디고 더 열심히 자신의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감정적인 본능만이 아니다 이거죠. 그걸 설명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동인 이론은 복잡하고 심오한 인간 행동의 제 측면을 너무 단순하게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계점이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동인 이론에서 인간을 외적 자극에 따라 움직이고 과거의 경험에 준해서만 반응하는 존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인간의 동기를 보다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외에 인식이나 사고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이론이 제시하고, 이게 바로 기대 이론이에요. 기대 이론. 예. 그래서 사람들의 사고와 관련된 인지 역량을 고려한 동기 유발 이론으로는 뭐가 있다? 기대 이론이 있다 이거죠. 기대 이론. expectancy theory. 뭔가 기대한다. 그래서 기대 이론은 사람들이 본능적 동인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항상성을 위한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하려는 동기가 유발된다는 이론이다 이거죠. 그래서 인지적 판단의 결과가 사람들의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앞서 수험생 예 있잖아요. 현재 피곤함, 그럼 긴장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는 게 이제 본능 동인 이론이라면 자는 것보다도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되는 결과가 인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잠을 안 자고 더 공부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부여된다는 거죠. 또 이게 또 맞는 얘기죠. 따라서 기대 이론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늦추는 행위, delaying gratification을 설명할 수 있다. 아니 잠 오면 자야 되는데 안 자잖아요. 그건 뭐냐? 기대가 됐다. 안 자고 공부를 더 하면 더 큰 성취가 나면 나는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잠을 안 잔다. 이게 expectancy theory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이론은 이제 레빈하고 이제 모레이가 했는데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필드가 장이죠. 장이론은 레빈의 집대성된 이론이다. 레빈, 인간의 행동은 인간과 환경과의 함수다. 예. 이때 인간과 환경은 심리적 환경을 나타내는 생활 공간을 구성한다. 함수는 관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레빈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개성과 환경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동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머레이 역시도요, 인간의 행동은 인지 과정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의 함수 관계라고 주장하면서 인간의 행동과 동기와 관련한 개인의 지식이나 개성만으로는 이를 설명할 수 없고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보면요, 처음 말씀드린 동의는 어떻게 보면 긴장 상태와 긴장을 감수하는 어떤 본능이고, 기대 이론은 뭔가 내가 기대를 갖고서 그 동기를 조정할 수 있다. 동기를 내가 조정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 이론은 본능도 중요하고 인지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중요한 요소다. 세 가지가 다 맞는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마케팅에서 우리가 동기를 조사 또 해야 되겠죠? 그래야 마케팅에 활용할 거 아닙니까? 동기 조사 방법이 이제 크게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투영법이 있고요. 투사법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심층 면접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단어 연상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추냐 하는 거죠. 중요한 게. 마케팅 관리자들은 소비자들의 잠재된 욕구를 알아내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소비자 행동을 이해함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구매 동기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의미가 있는 일인데, 동기 조사란, motivational research란 소비자들의 진정한 구매 동기를 찾아내기 위한 정성적 조사 방법, qualitative approaches라는 거죠. 정성적입니다. 이건 정량적이 아닙니다. 조사 동기 방법은 투영법과 심층 면접법과 단어 연상법이 있다. 투영법은 프로젝티브 테스트인데, 이거 뭐냐면 동기 조사자가 응답자로 하여금 특정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며, 특정 상황에서요, 주어진 특정 상황에서 왜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응답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행동의 동기를 추정하는 방법.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한 이유는 사람들은 자신의 태도나 동기를요, 솔직하게 표현해야 하는 경우에 응답을 회피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태도를 설명하는 데에는 주저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따라서 투영법은 응답자가 다른 사람의 태도나 행동을 추론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응답자 자신의 태도나 동기가 반영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즉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응답자의 감추어진 동기를 발견하기 위한 조사 기법,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투영법. 이게 이성간에도 이게 필요할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심리를 파악해 보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야 하는 것보다는 특정 상황을 주어져 가지고 한번 대화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막 얘기 잘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나의 내면 심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심층 면접법. 이제 표적 집단 면접법이죠. 이게 FGI. Focus, 그룹, 인터뷰잉. 한 6명에서 한 10명 정도 해가지고 이건 많이 해요. 그래서 심층 면접을 하거든요. FGI법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표적 집단 면접법이죠. 심층 면접, in-depth 인터뷰는 조사자와 응답자 간에 비구조적이고, 구조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모르는 상황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in structure, unstructured, 그 다음에 일상회화적으로, 포멀 하면 안 돼요. 일상 상태에서 해야 돼요. 인포멀한 면접 방법입니다. 심층 면접법에서는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면담자가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서 피면담자의 의중을 탐색하는 겁니다. 일상적인 내용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피면담자의 욕구라든가 욕망, 동기, 태도 등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문제로 자연스럽게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이 기법은 면담자가 전문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숙달된 기술이 절대적으로 요구돼요. 그 꼭지 위에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편향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또한 너무 작은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도 편향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면담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바랍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표적 집단 면접법, FGI, Focus Group Interviewing 있어요. 그 이제 심층 면접법의 한 형태로서 6명에서 10명으로 피면담자들을 구성해 가지고 이들끼리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얘기하게 하고, 거기에서 조사자는 대화의 주제가 의도된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인포멀하게, 일상적으로, 비구조적으로 해서 사람들의 동기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표적 집단 면접법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단어 연상법은 뭐냐면 문장 완성법하고 스토리 연상법이 있어요. 보면요, 단어 연상법은 word association test, 단어를 연상시켜, 조사자가 응답자로 하여금 제시된 단어를 보고 또는 듣고 연상되는 용어나 상황을 묘사하게 하는 방법. 그래서 아침 그러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응답자들의 동기를 추정하는 겁니다. 아침, 그럼 밥, 그러면 이 사람은 밥을 저가는구나. 아침, 그러면 이제 뭔가 그 여행, 그럼 아침에 여행을 떠난 거고. 아침과 연상돼. 그다음에 아침, 그럼 새로운 이 사람은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얼리 어답터적인 성격을 갖고 이런 거 다 볼 수 있는 거죠. 단위 연상법. 단어 연상법의 변형은 문장 완성법, sentence completion test거든요. 이거 뭐냐면 이제 스토리 완성법, 스토리 completion test과 있습니다. 즉 미완성된 문장을 완성하게 하거나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도록 요청한 후에 응답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응답자의 욕망이라든가 동기라든가 호기심 등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죠. 동기 조사를 위해서는 정량적 조사 기법보다는 주로 정성적 조사 기법이 주로 이용되기 때문에 조사 결과의 어떤 타당성이나 validity나 신뢰성, reliability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조사 연구자는 질문서의 설계에서부터 조사 결과 분석일까지 아주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동기 조사는 뭐예요? 직접 관찰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수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성적 방법을 통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해서 중요한 포커스를 두고 투영법이라든가 심층 면접법이라든가 단위 연상법을 통해서 동기 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동기 조사 위해서는 정성적 분석에 조심해야 된다.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것은 뭐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제 3절 관여도입니다. 관여도의 의의 한번 보죠. 뭐 관여도 하면 이제 관여도 하니까 조금 이해 안 되는 거예요. involvement, involve 관여하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니까 좀 이해나지. involvement입니다. 이제 그래서 관련 정도, 내가 관련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그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 두 가지가 합의입니다. 이게 쉽게 관여도. 내가 그게 관련 정도가 어느 정도 되지. 그 다음에 나에게서 어느 정도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제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어떤 그 자원과 시간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내한테 관련 정도가 높으면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한테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자원과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비자에 있어서 관여도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관여도를 기준해 가지고 소비자 행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조사 내지는 마케팅 기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여도의 의의, 동기의 원천인 욕구와 함께 대상에 대한 관여도는 동기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러니까 동기에 있어서 욕구와 관여도는 동기의 어떤 영향을 받는 핵심 요소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여도는 대상에 대한 인식된 관련성 및 개인적 중요성의 정도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관련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나에게. 그 다음에 나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대상에 대해 개인이 인식하는 관련성이 높을수록 구매 의사 결정에서 더 많은 자원과 시간을 투자하겠죠. 즉 특정 대상, object에 대해서 관여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서로 다른 동기와 서로 다른 구매 의사 결정 과정 및 소비자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관여도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특정 상품에 대해서 관여도가 높을 경우에는 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더 많이 획득하고자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대안의 평가와 관련해서도 더 신중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도 관여하는 특성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한편 상품에 대한 관여도가 낮은 경우에는 정보를 찾기 위한 동기가 낮게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대안 평가도 인지적 자원을 많이 활용하지 않고 쉽게 하려는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관여도는요, 관여도는 이 친구 관계, 교제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관여도는. 그러니까 어떻게 관여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1차 친구, 2차 친구, 3차 친구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클래스메이트 중에서도 관여도가 중요해요. 관여도가 높으면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여를
높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노력하는가. 그게 마케팅 기법도 필요하지만 친구 사귀는 데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관여도의 측정을 한번 볼게요. 관여도의 측정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낮은 수준이 있고 보통 수준이 있고 뭐 높은 수준이 있죠. 고관여 소비자가 있고 저관여 소비자가 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량적 측정법을 만들었어요. 자이치코프스키 척도라고 하는데요. 자이치코프스키. 그래서 소비자 관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정량적 측정 방법이 뭐냐면 자이치코프스키네요. 자이치코프스키 척도는 어휘 차이 척도라 Semantic Differential Scale에서 소비자의 관여도를 측정한다. 그래서 이때 해당하는 대상이 자신에게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으면 관련성이 크다고 응답하는 소비자는 대상에 대한 높은 관여도를 지닌 것이고 별로 중요치 않고 의미가 없고 뭐 관련성이 작다고 응답하는 소비자는 낮은 관여도를 지닌다. 이런 거죠. 측정 방법에서 알 수 있듯이 관여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서 보통 수준, 높은 수준까지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 다만 필요에 따라 평균값 등을 기준으로 고관여 소비자하고 저관여 소비자를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관여 상품, 저관여 상품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측정 방법을 보면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는 대표적인 고관여 상품군을 여기지만 이에 대해서 관여도가 낮은 소비자도 존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따라서 고관여 상품과 저관여 상품이라는 표현은 그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그래서 이제 관여도의 대상은 조절 초점이죠. 항상 초점과 예방 초점. 근데 관여도를 언급할 때는 언제나 관여도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이때 관여도의 대상은 상품이나 활동 및 이벤트나 매체 또는 메시지 등 다양한 대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항상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품과 관련해서는 상품군이나 상품 속성, 브랜드 등에 대한 관여도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구체화되지 않으면 관여도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동차용 엔진 오일이라는 상품군에 대한 관여도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선도 브랜드의 경우에는 상품군에 대한 관여도를 높이기보다는 낮은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고 그렇겠죠. 신규 진입하는 브랜드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상품군에 대한 관여도를 높여가지고 기존의 행동을 바꾸게 하거나 노력할 것이다. 기존 엔진오일은 저관여 상품에 속하였으나 지크는 차값이 얼마인데 등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다수의 소비자를 엔진오일에 고관여되게 함으로써 성공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활동 및 이벤트와 관련해서는요. 구매 행동 자체에 대한 관여도를 비롯해 가지고 운동, TV 시청 등 다양한 활동과 프로야구 경기 등 이벤트에 대한 관여도를 지닐 수 있다. 그 다음에 매체 및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TV와 같은 수동적인 매체에서 광고, 메시지 등을 수진할 때 낮은 관여도를 지니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신문 등의 적극적으로 매체 내용을 수신에 참여할 경우에는 메시지에 대해서 높은 관여도를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개인이 지니고 있는 조절 초점에 따라서 레귤러터리 포커스 해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기준점이랄까요? 조절 초점에 따라서 메시지에 대한 관여도가 변할 수 있는데 향상 초점이 프로모션 포커스, 항상 초점이 프로모션 포커스를 지닌 소비자의 경우에는 상품을 사용했을 때 좋은 점과 관련된 메시지에 대해서는 관여도가 높고 예방 초점을 지닌 소비자의 경우에는 상품을 사용했을 때 실패하지 않는 점과 관련된 메시지에 관여도가 높다. 이게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거기에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상품 관여도 구성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자 특성, 상품 특성,
상황적 맥락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재적 관련성과 뭐 상황적 관련성의 결정이고 또 지속적 관여도가 있고 상황적 관여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면 상품에 대한 관여도는 소비자 개인적인 특성과 특성 하나가 있고요. 소비자 개인적인 특성, 그 다음에 대상, 상품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 하나 있고, 그리고 상황적인 맥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대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때 소비자 특성과 상품의 특성은 이건 내재적 관련성과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관여도가 형성이 되고, 상품 특성과 상황적 맥락은 상황적 관련성과 연결돼 가지고 관여도를 형성한다. 그래서 소비자 개인이 건강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면 그건 소비자 특성이죠. 그러죠? 건강과 관련된 상품 및 상품에 관련된 속성이 있을 때 이건 상품 특성이죠. 예. 그 다음에 내재적인 관련성을 인식하고 이는 높은 관여도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그런 제품이 있다 그러면 이 내재적인 관련성이 충분히 인식돼서 높은 관여도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패션 액세서리가 자신의 표현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인식하면 상품 특성이죠. 이게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모임에 나가야 됐으면 상황적 맥락이죠. 이게 그런 패션 액세서리에 대한 높은 상황적 관련성을 인식해서 높은 관여도로 이어질 수 있다. 즉 관여도는 소비자 특성과 상품 특성, 상황적 맥락에 기반한 내재적 관련성과 상황적 관련성에 의해서 관여도가 높냐 낮냐 결정이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또한 관여도는 이제 지속적 관여도와 enduring involvement, 상황적 관여도, situational involvement 해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데 지속적 관여도는 대상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관여 정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상황적 관여도는 상황이 변화하면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관여도로 상황적 맥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속적 관여도는 항상 꾸준히 유지되는 관여도지만 상황적 관여도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 상황적 맥락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특성을 보면은 이제 개인적인 욕구나 목표, 관심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보면 소비자 개인의 욕구나 목표, 관심 등이 상품 관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패션의 경우에 관심을 지니는 소비자, 옷을 잘 입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의 경우에는 패션 상품에 대한 관여도가 높게 나타나겠죠. 당연한 거죠. 이게 소비자 특성 중요한 게 관여도의 중요한 특성 뭐예요? 소비자 특성 하나, 그 다음에 상품 특성, 그 다음에 상황적 맥락 해서 이제 소비자 특성을 보는 겁니다. 또 특정한 상품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할 때도 관여도가 높게 되겠죠. 그래서 수단 목적 사슬을 활용하면 소비자 개인이 해당 상품에 대해서 얼마나 관련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수단 목적 사슬은 한 개인에게 특정한 상품의 속성이 어떤 가치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심층 면접을 통해서 레더링 기법을 활용한다. 여기 레더링 기법은 소비자에게 특정한 상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을 확인하고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지속적으로 물어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통하면 특정 상품 속성의 기능적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심리적 결과,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인 가치까지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 특성을 상품 관여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치약과 관련한 수단 목적 사슬 조사를 통해서 한 소비자는 치약의 향이 중요하다. 그건 상품 속성이죠. 그 이유는 구취 제거, 기능적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심리적 결과, 사회생활에서 자신감, 심리적 결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회에서 성공, 가치, 목적까지 이 치약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때 응답자가 사회에서의 성공과 관련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 소비자라면 치약에 대해서 어떻게 높은 관여도를 갖겠죠. 그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품 관여도의 기본 모델 7-7을 한번 보면은요. 관여도 보면 소비자 특성이 있습니다. 소비자 니즈, 목표, 가치, 관심이에요. 그 상품 특성이 있습니다. 지각된 위험 등 상품 특성. 그 다음에 상황적 맥락이 있습니다. 구매 상황, 구매 용도. 그래서 내재적 관련성과 상황적 관련성에 따라서 관여도가 높냐 낮냐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상품의 특성을 한번 보면요. 지각된 위험이 이게 중요합니다. perceived risk, 상품의 특성. 상품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 소비자의 관여도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상품과 관련한 결정이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예를 들어 고등학생의 학원에 대한 선택이라든가 보험 가입과 관련된 선택은 이건 관여도가 높아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 사이에 차이가 크게 나타날 때 그때도 이제 관여도가 높아질 수 있죠. 또한 특정한 상품에 대한 지각의 위험이 높을수록 굉장히 이게 중요한 항목입니다. 지각 위험이 높을수록 상품에 대한 관여도가 높죠. 예. 지각된 위험은 구매 결과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재무적 위험이나 물리적 위험, 기능적 위험, 사회적 위험, 심리적 위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각된 위험이 관여도에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재무적 위험을 한번 보면요. 고가 제품 당연히 재무적 위험이 높죠. 이게. 그럼 위험도가 높는 거죠. 그 다음에 물리적 위험. 효과와 부작용 측면에서. 물리적 위험은 소비자의 신체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한 개념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품일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위험을 자극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의약품의 경우에 그 효과와 부작용 등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은 높은 수준의 물리적 위험을 인식해서 높은 관여도를 인식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 위험, 로봇 청소기라든가 이제 피부 시술을 예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기능적 위험은 상품이 기대하는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이죠, 이게. 그래서 로봇 청소기의 경우에 이 상품이 실제 이용 목적을 잘 충족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위험을 인식할 수 있고요. 그렇죠. 피부과 시술의 경우에도 실제 피부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등에 대한 기능적 위험을 동반하게 되는 거죠. 그럼 기능적 위험이 클수록 뭐다? 관여도가 높다. 이게 상품 특성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위험이 있죠, 사회적 위험. 이건 심리인데, 이건 옷이나 자동차, 눈치 보는 거죠. 한마디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사회적 위험은 상품에 대한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와 관련되어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상품일수록 높은 사회적 위험을 지니게 되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쉽게 띄는 옷이나 자동차 등에서 소비자들은 높은 사회적 위험을 인식한다. 그럼 관여도가 높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위험은 이제 다이어트 하는데 초콜릿이 어떠냐. 예를 들어 심리적 위험은 상품의 선택이 소비자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거나 상품이 자신의 자아 이미지와 관련되었다고 인식할 때 심리적 위험이 커지면서 관여도가 높아진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라면 초콜릿 등과 관련된 상품의 소비는 죄책감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높은 수준의 심리적 위험을 지닐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초콜릿에 나오는 내용물에 대해서는 관여도가 굉장히 높겠죠. 이게 이제 상품적 특성에 의해서 관여도가 높냐 낮냐 보는 거고. 그래서 소비자 특성, 상품 특성, 그 다음 뭐 있다? 상황적 맥락 이 세 가지다 이거죠. 처한 선택입니다. 이게 처한 상태, 상황적 맥락을. 그래서 상품과 관련해서 소비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관련된 상황적 맥락 역시도 관여도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쇼핑에 다른 사람과 함께 갔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혼자서 갔는지, 혼자 가면은 먹는 것도 별로 크게 관여도가 높지 않잖아요. 근데 둘이 가게 되면 어떤 걸 먹어야 될까? 얼마짜리 먹어야 될까? 어디서 먹어야 될까? 관여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게 상황적 맥락. 그래서 이제 사회적 환경. 한겨울에는 음료나 공간 관여로 관여가 높아져 물리적 환경 이게 다 상황적 맥락입니다. 이 외에도 의도된 사용 상황에 따라서 관여도는 변할 수 있는데 선물이나 파티를 위한 스낵 구매와 개인적 소비용도를 위한 스낵 구매는 관여도 차이가 나죠. 파티나 선물할 때는 관여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왜?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위험이 커지니까.
또 상품 구매와 관련한 시간 제약이 있을 경우에 구매에 대한 관여는 높아지는 대신에 상품에 대한 관여는 낮아진다. 시간이 바쁘면 구매에 대한 관여는 빨리 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관여는 낮을 수가 있죠. 그래서 관여도를 체크하는 건 특정 대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거기는 상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관여도는 여러 개로 다 나누어서 체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7-8의 수단 목적 사슬 means and chain 보면 이게 심층 면접을 통한 레더링 기법입니다. 이게 그러면 상품 지식, 자기 지식이 있죠. 상품 속성이 있겠죠. 그럼 기능적 결과가 있겠죠. 이게 상품 지식에는. 그 다음에 자기 지식에는 심적 결과가 있겠죠. 그럼 가치가 있겠죠. 이게 가치가 높고 이런 경우에는 관여도가 높았겠죠. 당연히 높겠죠. 네, 오늘 9주차 소비자의 동기와 관여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3시간 동안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이건 비록 소비자 행동과 관련한 동기와 관여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동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목표 달성 위한 어떤 힘이라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관여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에 관심, 포함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뭔가를 찾는 거 중요합니다. 그 대상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지는 거죠. 다방면으로 요즘 좋아가지고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이미 그 컴퓨터나 이런 게 다 해주거든요. 특정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해야 됩니다. 그럼 관여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특정 부분에 좋아한다는 것은 바로 동기부여가 또 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동기하고 관여도는 행동으로 옮기는 데서 가장 필수거든요. 그러면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배운 이 동기와 관여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사유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 삶을 계획하고 하는데 그런 어떤 내 머릿속에 이런 두뇌 속에는 동기와 관여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런 특성이 있고 이렇게 하면 관여도를 높일 수가 있고 그렇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마지막 이런 말씀드리죠. 교육의 위대한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다. 제가 계속 반복한 이유를 아시죠, 여러분? 예. 반복하면 그 조건반사도 사실은 반복이 지속됐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한 번 가지고는 되지가 않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반복된 학습을 통해서 장기 기억화 되는 겁니다. 그게 반복이 없이는 장기 기억화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사실 물론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머리 좋은 사람이 한 번 봐서 기억하는 건 저는 못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의 위대한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다. 행동하는 우리 수강생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또 10주차 강의 기대하십시오.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